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26일에 나오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경제 정책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 취임 직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하며 통화 정책에 대한 말수를 줄인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자신의 첫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던질 메시지가 관건인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터라 허시 의장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부 일반 계정 TGA를 사용할 수 있다고 CNBC가 복수의 재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주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매도해 자금을 도달할 걸로 추정해왔고, 베선트 장관도 트레저리 트위스트라는 표현을 통해 단기 채권 매도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약 CNBC의 보도대로 TGA를 사용한다면 단기물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장기물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베선트 장관은 현재 TGA 규모를 9,500억 달러까지 늘려뒀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약 6천억 달러 대비 1.5%배 수준입니다. 금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며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국채와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금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전설 레이 달리오까지 채권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의 10%에서 15%를 금에 배분하고 비트코인도 소폭 보유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난 21일 일본의 미 국채 위험 녹출액의 축소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급등까지 맞물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금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 정부의 재정 상태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한다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채가 심각한 충격 없이는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가 국채를 직접 바이백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누차 경고해온 가운데, 베선트 장관도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현지 시간 기준 24일부터 시작될 대이란 제재를 경제적 디데이로 규정하고 적국을 상대로 지금껏 동원된 것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이번 제재가 이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란을 돕는 세력들은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고 환전소와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이란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며, 이들은 이란을 달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계산하지만 이란 정권을 계속 지탱해줄 경우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우만 상승불을 켰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장기물 국채 재매입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임시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해선시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 해선시대는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전문가입니다. 저번 주 광복절에 한 주 제가 쉬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스케줄에 따르면 이번 주 통상적인 스케줄로는 이번 주 굉장히 좀 잔잔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잔잔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역대급 폭발이 일어날지 한번 숨죽이면서 우리 같이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도 있고요.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중요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이번 주 장 흐름이 일단 궁금한데요. 정말 굵직한 이슈가 많잖아요.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체크를 하고 천천히 조금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스닥 3만 포인트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3만 포인트를 일단은 찍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주봉, 그리고 월봉, 일봉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월봉과 주봉, 일봉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번 주야말로 3만 포인트를 찍을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 5일선, 21선 체크하면서 일단은 매수매도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으로 일단 5일선 지지를 하면서 위로 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5일선 지지 여부 그 다음에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21선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일단 드렸고요. 자, 지금 화면으로 살짝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이제 5일선이고 여기가 이제 21선입니다. 그래서 5일선 지지 여부 일단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21선 지지 여부까지 일단은 체크하면서 매수매도 방향성을 일단 설정해야 된다. 제가 뒤편에 매수매도 방향성 중에 매수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차트를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바와 같이 매크로적인 분석, 기본적 분석의 토대 위에 차트가 그려지고 기술적 분석,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제가 매주 이 시간에 나와서 굉장히 핫한 이슈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질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노트에 필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요. 적으셔서 타이틀만 딱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죠. 7월 말입니다. 7월 말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상 최고점을 다시 찍을 것인가. 고점 3만 74와 저점 28,313 여기를 체크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매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3만 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봉상 보면 지지는 줍니다. 일봉상 저점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가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에 요 상단과 하단을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제대로 하실 줄 아시면 기술적 분석과 차트를 분명히 그대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향후에는 어떻게 지금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3만 포인트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3만 포인트를 찍을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3만 포인트 가기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지표로 예상하는 지수의 흐름, 지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표로 예상하는 지수의 흐름이었어요. 자, 우리 지금 이슈가 뭡니까? 미국 시장의 이슈는 자,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뭐예요? 언제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두 번째는 뭐예요? 노동시장의 견고함. 그렇죠? 노동시장의 견고함. 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자는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조금 빨리 하자, 9월 달이라도 빨리 하자라는 쪽에 힘이 많이 실릴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컨센서스 예상은 어떻게 나왔나요? 예상은 물가는 조금 줄어들 것이고, 8월 달에 물가는 조금 줄어들 것이고, 노동시장은 조금 견고할 것이다.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물가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쪽보다는 사실은,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은 올해 한 번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하느냐, 9월 달에 하느냐, 뭐 11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컨센서스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동지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죠? 노동시장이 견고하지 않고 고용이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굿뉴스 is 배드뉴스, 배드뉴스 is 굿뉴스가 되는 거니까, 고용이, 노동시장이 견고하지 못하니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쪽에 어떤 힘이 덜 실린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위로 쭉 뻗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힌트를 얻었다. 그죠? 지수가 뻗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늦추는 혹은 뭡니까? 안 하는 이런 지표들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고용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서 지수가 쭉 뻗었다. 자, 그러면 이 펌핑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뭐가 발표돼요? 물가지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물가지수가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뭡니까? 3만의 고점을 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주의 노동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3만을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3만을 뚫을 수 있는 힘은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저번 주에 발표된 물가지수에 달려 있다. 거기에 CPI가 가장 유력하고, 이제 PPI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은 CPI가 아니라 PPI였어요. 의외로. PPI였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저번 주에 발표된 물가지수에 의해서 3만 포인트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이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측을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 기본적 분석은요, 여러분, 차트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크로 시장을 일단은 분석을 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고, 그 경우의 수에 맞게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차트 보고 이거를 이끌어낸 게 아니죠. 뭘 보고 이끌어냈어요? 기본적 분석. 지금 시장의 큰 이슈. 그러면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이슈에 어떤 사항이 더해지면 지수가 오르고 지수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여기에서 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만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PPI. 자, PPI가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장 시작하고 3만 포인트를 그냥 한순간에 뚫어버렸죠. 3만 포인트를 그냥 한순간에 뚫는 이런 힘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지표 매매를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표 매매를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뭐 지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에 위해서 뭐 이평선 매매 기법이든 하여튼 이런 걸로 여러분들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항상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3만 포인트 일단은 정확히 예측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 주 흐름,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면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3만을 다시 뚫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저는 예상을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주 주말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시장은 하방 쪽으로 쏠릴 위험까지 일단은 조금은 보인다. 60일선 이탈 시에 이제 60일선이 이제 제 차트에 추가가 됐고요. 60일선 이탈 시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27,202 라인, 27,202 라인입니다. 전저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일단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번 주 흐름 전망해 주셨는데요. 나스닥 3만 포인트 이번 주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단은 27,202포인트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주요 상품들 기술적 분석도 체크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시간당 매도입니다. 12개 지표 가운데 4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MACD, ADX, ROC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중립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이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골드입니다. 시간당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개 지표 가운데 8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스토캐스틱, MACD, ADX, 하이엔노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번 주 전망과 함께 주요 상품들 인베스팅닷컴에 따른 기술적 분석까지 체크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할 수 있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큰 화면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미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물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미 재무부가 인위적인 힘을 더했죠. 바이백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스터님, 일단 바이백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제가 국채와 국채 금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난주부터 굉장히 핫했죠.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럼 TGA 계좌 얘기도 나오거든요. 현금 계좌입니다. 페드가 쓰는 현금 계좌인데 저기에서까지 일단은 돈을 끌어다 쓴다. 여러분들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이거를 재매입을 하는 거예요. 페드에서 재매입을 하는데 이거는요 한 가지로 일단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로 귀결이 되느냐? 미국의 부채 지금 4경이 넘었습니다. 4경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의 부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걸로 가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거를 왜 재매입을 하지? 왜 또 사지? 갑자기?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 점으로 보이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 프로세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설명해 드리는 코너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데, 자,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그러니까 나라 국자죠.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자,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한다라는 뜻은 뭡니까? 이 뜻은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발행한 채권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자,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뭘까? 채권은요, 권리관계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관계가 화체되어 있는 증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용증 같은 건데, 내가 A라는 나라가, 이 미국 채권입니다. 미 채권. A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빌려주면 30년물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매년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5%를 주고 30년이 되는 해 원금 100억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거 이제 국채라고 해요. 근데 여기 화체되어 있는 이 이자는요, 변동이 가능해요. 왜냐? 이거를 또 사고 팔거든요. 물론 여기에 몇 프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이 이자가. 근데 지금 이게 오르고 있다. 이 이자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국채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국채 안에 화체되어 있는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자.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금리하고요, 이자는 같은 게 아닙니다. 원래 같은 게 아니고, 자, 금리라는 큰 범위 안에 이자라는 작은 범위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관계다.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부분집합의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 금리와 이자를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채 금리가 오른다. 우리가 이제 금리는 가치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는데 금리는 이자가 아닙니다. 원래 가치거든요. 뭐 화폐의 가치, 채권의 가치 같은 건데, 자, 국채는요. 자, 국채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자, 미국과 브라질을 비교를 해볼게요.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자, 3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주면, 자, A라는 나라입니다. A라는 나라가 30년 동안 미국과 브라질에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자, 근데 미국 정부의 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재정이 굉장히 탄탄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일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미국은 A 나라한테 돈을 빌리는데 금리를 높게 쳐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A라는 나라한테 돈을 빌려요. 미국도 돈을 많이 빌립니다. 굉장히 많이 빌립니다. 특히 일본, 중국에서 미국채 보유하는 게 거의 1등, 2등이죠. 1, 2위인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많이 줄까? 아니면 브라질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얘네가 A라는 나라한테 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얘네가 금리를 많이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경제 1위 대국이기 때문에,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히려 A, B, C, D라는 나라가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을 빌려줄게
라고 줄을 서는 나라였지 굳이 금리를 많이 주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 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팩트니까 제가 그냥 브라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80% 이자에 80% 금리에 육박하는 국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브라질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정부, 우리 나라에 돈을 좀 빌려줘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미국이란 나라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돈을 빌려줄게 우리 채권 좀 줘라고 사정을 하는 나라예요. 자, 따라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는 특히나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나라들한테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은 굳이 이 나라들한테 금리를 많이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금리 1%만 줘도 그냥 팔립니다.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그냥 팔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도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고 지금 5.4%인가요? 5.4% 정도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은행 가보세요. 5%대 있어요? 없어요. 5.4%까지 일단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이거의 의미는 뭘까? 단순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채권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은 뭐 이게 뭐 단기적인 쇼크일 수는 있습니다만 뭐 단기냐 장기냐라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의 상황은 결론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재정을 시장 참여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장 참여자들이 30년간 돈을 빌려준다? 미국에?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금리를 높이면 우리가 빌려줄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왜 미국의 채권에 관해서 미국 국채에 관해서 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화제되는 건 뭐냐면 케빈 월시가 이게 믿음직하지가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 우리가 이제 파월과 월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파월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파월의 입이 뭐예요? 무기다, 단점이다. 이게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입이 무기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떤 이제 시장 상황에 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미국 중앙은행장이 제시를 해버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버리니까 뭡니까? 말이 너무 많다. 그 시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왜요? 가이던스를 그냥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월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입을 어떻게 해요? 안 열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냥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입을 안 여니까 뭡니까? 오히려 월시가 오히려 파월이 얘기가 많아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시장을 오염시킨다라는 우리가 비판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월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지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있는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8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잭슨홀 미팅은 그냥 경제 포럼입니다. 케빈 러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금융업 종사자들이 세미나를 갖는 건데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죠. 우리 2022년, 23년에도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 또 예측이 가능했고 통화 정책이 그래서 월시가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자, 화요일 뭐 지표 이렇게 있고요.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PC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물가지수죠. 물가지수. 물가지수 대표적인 물가지수 여러분들이 CPI라고 알고 계시는데 CPI 아닙니다. 페드가 고려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 지금 물가를 연 2.0%로 맞춘다라고 하는 그때 이 물가 그 일대 이 물가지수는요 PC입니다. PC. 전통적으로 PC이고요. 저번 FOMC 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제 공부방에는 일단 올려드렸는데 FOMC 금리 동결 났었죠. 저번 FOMC 때. 그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CPI냐 PC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케빈 러시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PC라고. 그러니까 물가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GDP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나스닥 움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주식 관련된 종목은 제가 하는 이 시간에 안 넣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의 큰 변곡점이 아마 된다. 그리고 제가 3만 포인트는 조금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3만 포인트가 어려운 그 이유에 관해서 일단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잭슨홀 미팅이 일단은 변수다.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PC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지수가 오르고 지수가 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홀씨가 만약에 말을 많이 한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인데요. 만약에 말을 많이 한다면 조금이라도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금리 인상에 관한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볼 것인가 그리고 혹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라는 이런 짧은 워딩만 있어도 시장은 굉장한 변곡점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수요일 날이 가장 세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수요일이 가장 세게 움직일 수가 있고 수요일 전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우리 매매할 때 월요일과 화요일은 지수들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수요일은 어떻게 된다? 수요일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나 자, PC 때 먼저 움직이고 PC GDP 때 먼저 움직이면서 어떤 가두리 형태를 만들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면 그때 상방과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고 진짜 시장에 만약에 변곡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케빈 홀씨가 잭슨홀 미팅 기조 연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할 때 시장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의미 있는 워딩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때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의 큰 이슈는 금리 인상의 현실화와 그 시기라고 일단은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국채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자,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할게요. 미국에서
US 달러 1달러입니다. US 달러 1달러로 뭐 어떤 뭐 집이라고 할게요. 어떤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US 달러 2달러로 동일한 물건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1달러일 때는 동일한 물품을 들여올 수 있었는데 동일한 물품은 이제는 뭐예요? 달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2달러에 들여와야 돼요. 2달러에. 자, 그러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입 물가가 치솟아요.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가 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오면서 뭐예요?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 자,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나중에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이 프로세스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그냥 맡겨 놓는 것보다 미국 정부가 빈센트죠? 빈센트가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채 금리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국채 금리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죠. 자,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 자,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 그리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국채 가격이 있습니다. 국채 가격. 요거는 뭐예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반비례. 국채 가격이 높아지면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모르시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자, 다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은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낮아진다. 자, 그럼 국채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겠죠. 국채 가격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뭐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을 활용하면 된다. 자, 국채를 재매입합니다. 국채를 재매입해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쉽죠?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뭘 해야 돼요? 국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자기네들이 사는 거예요. 재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되고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나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라는 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지금 왜 장기물 국채가 올라가는지, 장기물 국채가 올라가면 뭐가 안 좋은지, 장기물 국채를 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왜 국채를 재매입을 하는지, 그리고 국채를 재매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지금 재매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확연히 일단은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자, 아까 3만 포인트 마지막으로 일단은 조금 짚어드리면, 자, 현재 시장은요, 지금 얘네가 지금 또 싸우죠? 전쟁 이슈가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미 정부 국채 재매입 이슈가 일단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이거는요, 제가 제 공부방에 들어오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실적은 좋을 겁니다. 실적은 좋을 건데 이게 항상 이제 AI 기업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재투자 금액이 너무 많다. 재투자 금액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걸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적 발표할 때 재투자 금액도 발표를 할 겁니다. 만약에 재투자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가라앉습니다. 이거 가라앉기 때문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거 계속 오르고 있고 잭슨홀 미팅에서 말을 많이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였는데 말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자, 포워드 가이던스를 자기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그거를 또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자기 기조대로 이제 밀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잭슨 홀 미팅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한 번 더 실망을 하게 되죠. 시장 참여자들은 한 번 더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실망을 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몇 가지를 일단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를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은 일단 하방 쪽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제가 하방 탄다고 해서 매도 잡고 막 1주, 2주 계속 로스컨 날 때까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뭐라 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 기본적 분석으로 우리가 차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 3만 포인트를 다시 뚫을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하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간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 아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 때문에 당분간 3만 포인트는 어려울 것이고 하방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60일선 이탈 시에는 최저는 27,202까지 일단은 보시는 게 맞다. 물론 이제 가운데 요 중간 가운데 굉장히 좀 많은 지지와 저항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최대한 최저점은 일단 이쪽에서 잡으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통해서 이번 장 그리고 매크로 시장 분석 그리고 채권 공부까지 전부 다 한 큐에 제가 끝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성견 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꼼꼼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그동안 말수를 아껴온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거시경제 꼼꼼하게 일정 확인해 주시고 또 전망까지 도와주고 있으시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방송 이후에도 얻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함께할 수 있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렇게 거시경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그럼 지금 주요 상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개장하고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주요 상품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죠? 네, 일단 나스닥만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나스닥, S&P 그리고 미니다우 거의 동일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매 팁만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횡보 박스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구간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자, 일단은 30분 내에 한두 번에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일단 하셔야 돼요. 이게 1시간 이상 일단은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횡보 박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22시 30분에 우리 장 시작하고 30분 내 여기까지죠. 30분 내에 한두 번만 딱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여기에서 종료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보시는 게 AI 크레이지 차트인데 AI 크레이지 차트 쓰면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매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진입 요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그 진입 요건에 맞는 그 자리는 굉장히 확률 높은 자리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요. 지금 트렌드는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루에 3번 내지 4번만 딱 매매를 하고 그 포인트에만 매매를 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억셉을 하고 그냥 딱 끝내시는 요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전이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요거 실전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힘을 일단은 발휘하십니다. 요거까지 제가 내일 화요일 날 같이 오전 오후 두 차례 있습니다. 공개 방송 두 차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꿀팁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스닥 실시간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골드도 AI 크레이지 차트로 어떤 흐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골드 일단 살펴보기 전에 지금 나스닥까지 함께 확인했고요. 나스닥 이후에도 조금 더 여러 상품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선견 마스터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자, 항상 제가 실매매, 실제로 제가 자리 찝어드린 거를 제가 갖고 오는데 오늘 오전에 10시 반에 했던 매매 제가 따끈따끈한 걸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조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한 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5일선과 21선 위주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면서 방향성을 일단 설정했는데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을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이평선 매매 기법을 뭐 누가 만들었느냐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요. 이평선 매매 기법을 만든 고지로에 의하면 5일선과 21선 그리고 정석적으로는 61선까지 추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요즘에 또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어떤 페이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61선까지 일단은 추가를 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과 61선이 정배열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정배열이죠. 밑에 5, 20, 60 그리고 매수 정배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 20, 60 이렇게 정배열이 됐을 때 그 방향 매수, 매도 그 방향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법 영상,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방법 고려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기법 영상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딱 좋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요거죠. 5일선 기법입니다. 5일선 기법 딱 두 자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시 전에 항생도 마찬가지인데 30분에서 1시간 딱 한두 자리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요거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그렇죠? 그래서 슬로프 빨간색 합쳐져서 여기에서 수익. 두 번째 자리도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건 눌림을 주지 않아서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딱 한 자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10분 딱 한 자리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킬까지도 제가 내일 오전에 두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내동 매매를 줄일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시간 꽉꽉 채워서 꾸려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그리고 잭슨홀까지 열리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기 전에 주요 핵심 요약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